노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실 거라고 꿈꾸셨나요?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사는 따뜻한 삶? 혹은 혼자서도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야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갈 일은 점점 많아지고 익숙했던 생활도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와 함께 사는 것. 둘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셋째,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 하지만 이 선택들이 과연 만족스러울까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분명 따뜻한 일이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작은 갈등. 자녀도 바쁘고 손주들도 각자 할 일이 많다 보니 부모님은 점점 외톨이가 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을 두는 건 어떨까요?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하루 종일 돌봐주는 간병인을 쓰려면 매달 큰 돈이 들어갑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 생활을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죠. 마지막 선택지는 요양원입니다. 일정한 생활 패턴이 유지되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도 크죠. 결국 요양원에 가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꼭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두 분은 남들이 흔히 선택하는 길을 걷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분들입니다. 67세 김문수 할아버지 그리고 76세 이준수 할아버지 이 두 분은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노후를 만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특별한 사회적 지원이 없어도 그들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길을 찾았죠.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에게 좋을 일이 생기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김문수 할아버지는 올해 67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는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노후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삶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식탁에 차려진 밥상이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니 눈을 떠도 부엌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것도 귀찮아졌고 하루하루가 단조롭게 흘러갔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원래 이렇게 조용한 거였나? 아무리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롭게 느껴졌죠. 결국 김문수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아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오셔야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손주들도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오는 걸 반겼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도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고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직장 때문에 바빴고 손주들도 학업과 친구들 만남으로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낮에는 할아버지 혼자 집을 지키는 날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더 외로운 느낌이 드네. 게다가 작은 생활 습관 차이도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소금 좀 줄이세요. 요즘 혈압 높잖아요. 아버지, 밤에 TV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이 자야 해서요. 물론 가족들은 선의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점점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괜히 왔나?
할아버지는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정작 자신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다시 혼자 살아야겠다. 아들은 걱정했지만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더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더 외로웠다. 그렇게 김문수 할아버지는 다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혼자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한 끝에 나온 해결책이 간병인 고용이었습니다. 간병인을 두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요즘은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다던데 나도 간병인을 부르면 되지 않을까? 처음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김문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혼자 밥도 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목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게 힘들었고 가끔은 요리를 하다가 칼을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도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긴 했나 보네. 결국 할아버지는 간병 서비스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양보사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부분 간병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오지는 않지만 주 5일 하루 4시간 정도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불편하지 않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겠지. 간병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조금 어색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간병인이었는데 몇 년 동안 노인 돌봄을 해온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에게 집안을 맡기는 것도 부담이었고 내 생활을 남이 관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편리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간병인이 와서 간단한 청소를 해주고 필요한 생필품도 사다 주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도 나눴죠.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기본 요금이 있고 추가 서비스에 따라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 한 달 비용이 연금보다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있었지만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래 유지하기엔 너무 부담되겠는데. 두 번째 문제는 간병인과의 생활 방식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면 김문수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한 뒤 바로 설거지를 해야 속이 시원한 성격이었지만 간병인은 다른 집안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설거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가 반복되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인데 왜 내가 이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하지? 또한 간병인도 직업인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익숙해질만 하면 새로운 사람이 오고 다시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간병인한테 적응하는 것도 피곤하겠는데 결국 김문수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간병인 서비스도 그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요양원에 가야 하나? 김문수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간병인을 두는 것도 내겐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요양원에서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시설이 잘 갖춰진 곳도 많았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용만 맞다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걱정되는데 요양원이라면 그런 걱정은 덜겠지.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요양원 가면 자유가 없어요. 단체 생활이라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요. 적응 못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할아버지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요양원에서 생활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날 요양원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낯선 환경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이상했죠. 처음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몇몇 어르신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또래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유의 제한이었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늦잠은 안 됩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며 개별적인 요청은 어렵습니다. 외출은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규칙들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생활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두 번째 문제는 개인 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김문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2인실을 배정받았지만 룸메이트와 생활 패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예상보다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했는데 여기서는 내 방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네. 무엇보다도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는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걸 남이 정해주는 기분이야? 결국 한 달이 지나자 김문수 할아버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김문수 할아버지는 한 달간의 요양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이 편할 것 같았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제한된 자유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내 삶을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지? 요양원을 나온 후 다시 혼자 살게 되자 처음에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좋았죠. 하지만 여전히 고민은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동안 해봤던 방법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았지만 불편했고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요양원은 자유를 잃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 진짜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이웃 부부의 다툼을 듣게 됐습니다. 당신이 유치원에서 애 데려오기로 했잖아. 나 갑자기 회의 생겼다고 했잖아. 그럼 당신이 가면 되잖아. 이웃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문제로 자주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데려오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 할아버지는 직접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내 집까지 들려서 하는 말인데 내가 유치원에서 아이 데려오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요? 이웃 부부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더하자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대신 나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저녁 한 끼만 챙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이웃 가족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후 4시가 되면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왔고 그 시간 동안 이웃 부부는 퇴근 준비를 여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저녁에는 이웃에서 따뜻한 집밥을 함께 먹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약속이었지만 점점 서로의 생활이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마트에서 뭐 사실 거 있으세요? 저희 가는 김에 사올게요. 고마워요. 대신 나는 저번에 보니 화장실 불빛이 깜빡이던데 전구를 새로 갈아줄게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생활이 얽혀가며 김문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방식의 노후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의 도움을 받기만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노후의 삶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이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는 76세 이준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노후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준수 할아버지는 창 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홀로 생활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해외 근무가 잦은 외동딸은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만 물을 뿐이었고, 대학생 손자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만 가끔 찾아와 장을 봐주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준수 할아버지는 말씀을 멈추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자니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도 재정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수 할아버지는 우연히 TV에서 시니어 쉐어하우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돕고 생활비도 나누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이거다. 이준수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이셨습니다. 다음날 이준수 할아버지는 인터넷 카페를 찾아 시니어 룸메이트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일주일 후 3명의 노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신 박영호 할아버지는 은퇴한 영어 교사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외로움을 많이 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신 김정식 할아버지는 건강한 편이었지만 연금만으로는 서울 집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룸메이트를 찾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장미옥 할머니로 간호사 출신이라 건강관리에 밝으셨습니다. 네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남 끝에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경기도 교외에 넓은 집을 월세로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각자 개인 방을 쓰면서도 거실과 부엌은 공유하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습관 차이로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준수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습관이 있으셨고, 박영호 할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올빼미형이셨습니다. 김정식 할아버지는 요리를 좋아해 주방을 자주 차지하셨고, 장미옥 할머니는 청결에 극도로 신경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김정식 할아버지의 요리 솜씨 덕분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장미옥 할머니는 이준수 할아버지의 허리 통증을 완화해주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영어에 능통해 외국의학 정보를 번역해주셨고, 이준수 할아버지는 오랜 기업 경험을 살려 집안 살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이들은 더 나아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직접 재배해 식비를 절약하고 남은 채소는 동네 장터에 내다 팔아 추가 수입도 올리셨습니다. 또한 네 사람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지역 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준수 할아버지는 재무상담을, 박영호 할아버지는 영어 수업을, 김정식 할아버지는 요리교실을, 장미옥 할머니는 건강관리 강좌를 여셨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한국에 잠시 돌아와 이준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세요. 이준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단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더 좋구나. 혼자였다면 몰랐을 새로운 즐거움을 많이 찾았어. 이준수 할아버지의 선택은 주변 노인들에게도 영감을 주셨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이들의 공동생활을 노년의 새로운 가족 형태라고 소개했고, 비슷한 시니어 쉐어하우스가 동네에 2집이나 더 생겼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준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워지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노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김문수 할아버지와 이준수 할아버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노후 생활을 개척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통적인 노후 생활 방식이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노후 생활 방식은 3가지였습니다. 1. 자녀와 함께 살기,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간병인을 고용하기 편리하지만 비용이 높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3. 요양원에 입소하기,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지만 자유가 제한되고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김문수 할아버지와 이준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 노후에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수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면 오히려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노년층 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더 풍요로운 노후가 가능합니다. 이준수 할아버지처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부담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해소하고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여럿이 함께하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노후 생활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노후를 선택해야 할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김문수 할아버지와 이준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할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변 이웃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노후는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내게 맞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따뜻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의미 있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인생 나침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